자유의 나라, 민주주의의 본산이라 불리는 미국. 그 이름 아래 수많은 이들이 언론의 자유, 집회의 권리, 표현의 자유를 배워왔고 수많은 나라가 그것을 이상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미국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플래카드 하나, 단지 그걸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이 강제 추방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시위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캠퍼스 잔디밭 한켠에 조용히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손끝 위에 한 문장이 미국 정부에겐 정치 개입이라는 이름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 유학생은 한국에서 온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감싼 사건은 순식간에 SNS와 주요 언론을 타고 퍼졌고 수많은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믿던 미국은 정말 이랬던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가장 말 없는 사람을 지킬 때 완성된다. 이제 여러분께 이 믿기 힘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 마르티네즈라고 합니다. 뉴욕에 있는 사립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이고요.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실제로 행동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일에는 늘 망설임이 앞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신중하게 지켜보는 쪽에 가까웠고 어떤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일이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건 아닐까 늘 조심스러워했죠. 제 일상이 바뀌게 된 건 이름조차 낯설었던 사람 하나를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김지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지윤은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자신의 문화와 타인의 문화를 모두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마주친 건 기숙사 복도 끝 공용주방에서였습니다. 늦은 저녁, 저는 전자레인지에 데운 냉동 피자를 꺼내고 있었고 지윤은 작고 오래된 냄비에 뭔가를 끓이고 있었죠. 맵고 깊은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저는 무심코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미국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라면이에요. 고추기름 조금 넣었어요. 냄새, 세죠? 그 순간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그 냄새, 그 미소, 그 조용한 태도. 어쩌면 우리는 그날부터 서로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한 걸지도 모릅니다.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복도, 비슷한 전공, 공통 과제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고 커피도 자주 마시게 되었어요. 지윤은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자신이 하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말할 땐 언제나 망설였고 한 번 말한 것은 끝까지 지키려 노력했죠. 우리는 종종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윤은 늘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난민 문제, 여성 인권과 같은 이슈에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윤이 신기했어요. 관심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했던 제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어느 날 밤, 저희는 기숙사 방에서 늦게까지 함께 과제를 하다가 커피를 마시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에린, 나 여기서 진짜 친구 생겼다고 가족한테 자랑했어요. 엄마는 처음엔 안 믿었어요. 외국 가면 외로워서 울기만 할 줄 알았대요. 그 말에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원래 사람을 쉽게 믿는 편은 아닌데 너는 예외인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저는 지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라는 감정이 더 커졌고 그녀가 관심을 갖는 일, 목소리를 내는 사안에 저 역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에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작은 시위가 열렸습니다. 대학 내 중동연구회가 주최한 행사였고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지만 지윤은 말없이 플래카드를 하나 들고 잔디밭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죠.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휴전 요구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선 구호가 터져 나오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외침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연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불과 이틀 뒤 지윤에게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문서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정치적 활동 관련 비자 조사 통지서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플래카드 하나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취소 조사 대상자가 되다니요?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치 참여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했고 시위 연루자는 비자 취소 및 추방 조치가 가능하다는 행정명령을 이미 발효한 상태였죠. 기숙사 방에서 지윤은 문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오래된 책을 보듯 문장을 하나씩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을 뿐인데 누구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그저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 묘한 절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지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고 저는 도리어 그 태도에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걸까? 지윤은 단지 말없이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이 땅에서 나가야 할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그 장면을 바라보는 미국 시민으로만 남아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지윤에게 도착한 비자 관련 조사 통지서는 A 사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표현은 정중했고 문장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읽는 순간 저는 몸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행위 관련 비자 조건 위반 가능성에 대한 행정조사 착수. 이렇게 적힌 문장은 그녀가 이 땅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지윤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수업에 빠지지 않았고 식사 시간도 지켰고 교수들에게 과제 제출도 성실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윤이 기숙사 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컴퓨터 화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며 미국 이민국 사이트와 국제학생지원센터 페이지를 수십 번씩 새로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문서를 복사해서 출력하고 다시 읽고 밑줄을 치는 그녀의 손끝이 어쩐지 어깨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지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출국 명령이 내려지면 내가 못다한 수업에 대해 교수님한테 대신 메일을 써줄 수 있어요? 중간고사 답안지는 구글 드라이브에 다 올려뒀어요.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단순한 행정 절차로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고 저는 그 태도 속에서 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자신이 조용히 지워지는 방식에 익숙해지려 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익명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유학생의 정치 개입은 부적절하다. 본국에서도 못 푸는 문제를 왜 미국에서 시위로 풀려 하는가. 그런 글 밑에는 수많은 공감 표시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여긴 미국이야. 외국인이면 조용히 공부나 하지. 정치적 신념은 고향에서나 외쳐야지. 우리 등록금으로 혜택 보면서 시위나 하네. 이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제가 지금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학교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교수진도 조용했습니다. 몇몇은 조심스럽게 법적 절차가 있으니 지켜보자고 했지만 그 말은 곧 침묵하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기들조차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커피를 마시던 자리에서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지윤 말인데 걱정되긴 하지만 너무 감정적이었던 거 아냐? 미국에서 유학생이 그런 행동을 하면 당연히 문제되는 거지. 그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질수록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윤은 감정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침착했고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단지 자신의 신념을 조용한 방식으로 드러냈을 뿐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도서관을 나서던 어느 날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는 학생 무리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어차피 여긴 내 나라 아니잖아. 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 학생을 바라봤지만 지윤은 조용히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 말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말하는 괜찮아요는 자신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저더러 괜찮은 척이라도 해달라는 부탁이라는 걸요. 그녀는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심지어 그 순간에도요. 밤이 되어 기숙사방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 그 자리를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라짐이 아니라 지워짐일 텐데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정치적 이슈로 분류해 외면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저는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시위에 참여해도 체포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고 제 목소리는 언제나 정당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설명해야 했고 증명해야 했고 그리고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장을 꺼내 처음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는 걸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지워지는 걸 나는 막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개인적인 기록이었지만 어쩌면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방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문장을 하나 적기 시작했던 순간이었죠. 당신을 제 친구라 부를 수 있다면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은 처음엔 단지 제 일기장 안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림 끝에 저는 이 글을 학교 신문사에 투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떨리는 손으로 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이 발행되었고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는 제 글이 맨 위에 떠 있었어요. 제목은 그대로였습니다. 당신을 제 친구라 부를 수 있다면.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제 목소리에 올려두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칼럼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학생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SNS를 통해 조용한 파장이 일기 시작했죠. 글 속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우는 제 룸메이트이며 제 친구입니다. 조용히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던 그 순간 그녀는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녀를 내쫓는 것은 단지 한 명의 외국인을 배제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고 지켜온 가치, 자유와 존엄을 내쫓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정의롭다면 그 침묵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목소리입니다. 글을 올린 후 저는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댓글은 생각보다 빨리 달렸고 용기 있다, 공감한다, 생각하지 못했던 시선이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여전히 조롱과 비난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외국인 감싸기 바쁘네. 이게 정치적 올바름의 말로지. 국적이 다르면 책임도 다른 거야. 그 말들은 마음 깊숙한 곳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조용히 지워지는 장면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한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윤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녀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수진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정중히 요청드렸습니다. 처음엔 아무 회신도 없었지만 이틀 뒤 도착한 답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지윤의 수업 참여는 이 사건과 무관하게 보장돼야 한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조만간 전체 교수 회의에서 이 사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그 짧은 메일이 제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줬는지 모릅니다. 지윤은 그저 제 친구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행동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며칠 뒤 제 메신저로 낯선 번호 하나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캠퍼스 중앙 잔디밭에서 지윤을 위해 조용히 모여도 될까요? 목소리 대신 작은 불빛이라도 같이 들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있을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모였습니다. 처음엔 12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었지만 그 누구도 구호를 외치지 않았고 누구도 마이크를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초 하나씩을 들고 캠퍼스 한가운데 잔디밭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준비한 종이에 적힌 문장을 들고 있었죠. 정의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1명, 2명,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조용히 다가와 불빛 하나씩을 더했습니다. 어떤 이는 노트북을 켜고 지훈이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던 장면을 배경화면으로 띄웠고 또 어떤 이는 작은 메모지에 힘내요라는 문장을 적어 나무에 걸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녀에게 이 모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나 또 실망할까봐 걱정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기숙사 방에 돌아온 지훈은 제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초와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 지훈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예린,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쪽지를 가방 안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눈동자 안에 작고 선명한 빛이 번지는 걸 저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초를 가방 속에 넣었던 그날 이후 우리 주변의 공기는 아주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누군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에린, 당신 글 읽었어요. 사실 저도 같은 수업에서 지훈을 봤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등을 돌렸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에게 작은 용기였고 누군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교수진 사이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고 국제학생지원센터는 지훈의 상황을 외부 로펌과 공유하며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모든 절차가 간단하거나 빠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훈은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훈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봐 걱정돼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친구라는 말에는 원래 그런 게 따라오는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글로만 남겨둘 게 아니라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고요. 왜냐면 이건 단지 지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유학생들과 그들을 친구로 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처음엔 캠코더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허락해준 만큼만 수업에 들어가는 뒷모습, 노트북을 여는 손, 캠퍼스를 걸어가는 조용한 발걸음 같은 장면들을 담았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자료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학교 영상미디어 동아리와 협업해 작은 다큐멘터리로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처음 그날 적었던 문장에서 가져왔습니다. 당신을 제 친구라 부를 수 있다면. 상영회는 따로 열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튜브와 학교 포털에 올렸고 영상 속에는 자막 대신 짧은 문장들이 흘러갔습니다. 친구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은 정치를 넘어서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댓글에는 낯선 이름들의 응원이 달렸고 한 고등학생은 나도 언젠가 한국에서 유학생 친구를 사귀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어주었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지역 언론도 이 사건을 다뤘고 한인 단체에서 지훈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그제서야 지훈은 처음으로 조금 길게 웃었습니다. 저 이렇게까지 되는 건 몰랐어요. 그냥 조용히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말에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나가게 둘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저한테 너무 소중하니까요. 지훈은 여전히 미국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고 출국 명령이 완전히 철회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고 적어도 이 대학의 구성원 중 누구도 그녀를 그냥 외국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글과 영상, 이메일과 인터뷰들.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다시 쓰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국적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고 시민권은 문서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지키고 싶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진짜 시민의 조건이 아닐까요? 지우는 지금도 수업에 참여하고 조용히 공부하고 가끔은 동아리 모임에도 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심스레 배려하고 그녀는 그런 시선 속에서 조금씩 다시 웃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우정은 입국심사대에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서로를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 이름이 친구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한국인 강제 추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천 개의 문자 중에서 단 하나,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명확히 기록된 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어느 날 핀란드의 언어학자에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20년 연구,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죠. 유럽 최고의 문자 권위자가 한글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외친 학술 포럼에서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 그 글자를 접했을 때 제 두 눈은 화면에 얼어붙은 듯 고정되었고 손가락은 메모도 멈춘 채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학자로 살아오며 수많은 문자, 체계와 언어의 변천사를 다뤄왔지만 그날만큼 강렬한 충격을 받은 기억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언어학부에서 20년 넘게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엘리나 레이카넨 교수입니다. 주 전공은 역사 언어학, 그 중에서도 문자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고어와 스칸디나비아 문자의 기원을 탐구하는 동시에 세계 여러 문자의 의문론적 구조, 시각 기호 체계, 인지 언어학적 함의를 분석하는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게 있어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 문명의 집약이자 철학의 결정체였습니다. 문자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지녔는지, 또 권력과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었는지를 추론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항상 문자 체계의 형성과 확산에 집중해왔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평하게 열려 있었는가에 대해 늘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학술정보 사이트에서 우연히 한 세미나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낯선 언어 이름이 제 눈을 사로잡았죠. 훈민정음의 설계 철학과 음소 체계의 과학성. 발표자는 한국의 대학원생이었고 발표 자료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문자의 구조적 특이점을 참고하고자 클릭한 것이었는데 단 10분이 지나자 제 눈은 화면에 고정되고 마음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표는 단순한 문자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의 창제 동기, 철학, 그리고 구조 설계의 정밀성을 설명하며 마치 설계도를 보여주듯 문자의 뼈대를 해부하듯 풀어내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훈민정음 해례보는 창제 목적, 원리, 사용법까지 기록된 문자 설계서이며 이는 세계 문자 역사상 유일합니다. 그 순간 저의 내면에서는 마치 번개가 치는 듯한 감각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지금껏 연구해온 문자들, 라틴 문자, 키릴 문자, 브라흐미 문자, 아람어의 파생 체계들, 그 어느 것 하나도 누구를 위해, 왜, 어떻게 만들었다는 철학이 명시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보통의 문자는 시간이 흐르며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하거나 기존 문자를 차용해 확장되었지만 한글은 발명되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글을 둘러싼 연구 자료를 미친 듯이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해례본의 영어 번역본, 유네스코 기록물, 한국의 국어학자들이 발표한 학술지,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 속 한글 사용 사례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지 글자를 표현하는 기호 체계를 넘어서 인간을 이해하고
공평하게 지식을 나누기 위한 문자의 이상형에 가까운 존재였다는 사실을요. 특히 감탄했던 부분은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요소를 기호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설계는 단순히 소리를 적는 것이 아닌 우주의 이치를 문자로 표현하려는 시도였고 이것이 문자 체계라는 기술 안에 담긴다는 사실이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그 무렵 저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이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유럽 중심의 문자 진화사에서 벗어나 문자 설계의 이상을 다른 시각에서 조망하는 시도였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한글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문자의 민주성, 세계 문자 설계의 진화와 이상. 이 프로젝트는 핀란드 학술재단의 승인을 받아 국제연구로 확장되었고 그 결과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언어학 포럼에서 발표자로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처음 접한 후 1년 반 만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이메일을 받았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큰 책임이 느껴졌거든요. 과연 제가 외국인으로서 한 문화를 대표하는 문자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자리에 서도 되는 걸까? 그런 자격이 제게 있을까?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가치를 느꼈고 그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은 언어의 벽을 넘어선 진실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저는 학자의 양심과 진심을 품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한치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학술 논쟁의 한가운데로 데려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의 분위기부터가 낯설고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놀라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에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병기되어 있어 외국인으로서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공항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는 질서와 활기가 공존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문자에 정제된 구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주관하는 이번 국제언어학 포럼은 세계 20여 개국의 학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문자의 사회적 기원과 민주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자들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럽 언어권 학자들과 아시아 언어권 학자들의 시각이 어떻게 충돌하고 융합할지가 주목되는 지점이었죠. 저는 발표 전날 포럼 주최 측의 배려로 이서연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국어정보학과 소속의 젊은 학자이자 이번 포럼의 공동 기획자였습니다. 그분은 제 연구를 미리 검토한 뒤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나 교수님, 한글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있어요. 이번 포럼에 참가하는 일부 학자들, 특히 브루노 박사 같은 분들은 이름을 듣자마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브루노 카이저, 독일 튜빙겐 대학의 명예교수로 역사언어학과 문자기원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논문을 빠짐없이 읽어온 학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유럽 문자 체계의 우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로도 유명했고 비서구 문자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다음 날 사전 발표 세션에서 브루노 박사의 논문이 공개되었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도발적이었습니다. 동아시아 문자 신화의 해체, 한글의 과학성은 신화일 뿐인가? 그는 발표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글은 고유의 창제 체계를 갖춘 문자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인도유럽 문자에서 파생된 구조를 변형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음과 모음의 체계 역시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우연적 유사성에 기댄 것일 뿐 과학적 근거는 약합니다. 현장에 있던 많은 아시아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에서 온 학자들까지도 그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브루노 박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자 체계는 본질적으로 유럽 고대 문명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아시아 문자는 그 파생형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반복했고 이는 그 자리에 있던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그토록 존경하던 인물이 제가 그토록 연구하고 감동받았던 한글을 그렇게 일방적이고
편견 섞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서연 교수님은 저를 조용히 회의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하셨습니다. 교수님, 내일이 발표일이시죠? 이대로 단상에 서시겠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브루노 박사의 논리는 냉정하고 논리적이었으며 학문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근본에는 명백한 문화적 편견과 유럽 중심주의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정제된 자료, 더 많은 비교 분석, 그리고 진심뿐이었습니다. 나 같은 외국인이 한글을 논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 혹시 내 발표가 한국의 학자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건 아닐까? 수십 번 머릿속에서 자문했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엔 점점 더 뚜렷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글을 향한 저의 감동은 단지 구조의 정교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자의 설계자들이 품었던 사람을 위한 철학, 그리고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것은 유럽 문자들이 잃어버린 혹은 애초에 가질 수 없었던 대중성과 평등성이었고, 그것이 제가 이 문자를 인류의 유산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날 제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서연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학문적인 주장만이 아닐 겁니다. 저는 한 학자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이 글자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고 싶어요. 그 말에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단상 위로 향했습니다. 포럼 발표 당일 아침, 저는 마치 고요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셔츠의 단추 하나까지 신중히 확인하며 제 발표가 단지 한 학자의 주장이 아니라 한 문자의 존엄을 증명하는 증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컨벤션 센터의 대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 도쿄, 하노이, 베를린, 파리, 뉴욕, 베이징 등 전 세계의 학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고, 발표장은 학문적 긴장감과 약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동시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단상 뒤에서 발표 순서를 기다리던 저의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계속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고 저는 마이크를 향해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그중 가장 강렬한 시선은 바로 전열 앞줄에 앉은 브루노 카이저 박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묵직한 침묵 속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보며 조용히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엘리나 레이카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문자가 어떻게 사람을 위한 철학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글의 자음 설계 원리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 혀끝, 목젖 등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본떠 만든 자음 체계, 천지인의 원리를 기호화한 모음 설계 청중들은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메모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발표의 중반부로 들어가며 제가 한글의 민주적 철학을 강조하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성황이 하층민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권력에 의해 독점되던 시대, 세종은 문자를 통해 그 권력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지 문자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매우 드문 지식 평등의 실현이었습니다. 몇몇 서구권 학자들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스쳤고, 브루노 박사는 그 순간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매우 흥미롭지만 과연 그 민주성이라는 개념이 문자 분석에 어울리는 해석입니까? 문자의 효율성과 전파력은 평가할 수 있어도 정치 철학적 해석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접근 아닐까요? 그의 말은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엔 명백한 도전과 회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저와 그를 오가며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마이크 앞에 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정면을 응시하며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예, 박사님. 저는 문자가 단지 소리를 기록하는 기호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자는 곧 사회의 구조와 가치관이 반영된 철학적 발명품이며, 그것이 누구를 위해 쓰였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청중 속에서 작게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박수는 하나둘 이어졌고 점점 더 큰 호응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브루노 박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음 장의 슬라이드에는 유럽 중세의 라틴 문자, 독점 구조와 비교하여 훈민정음이 비문자 사회에서 어떻게 실질적 문자 보급률을 높였는지에 대한 통계와 문화적 맥락을 소개했습니다. 문자란 정보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글은 그 장벽을 허무는 도구였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조적 우수성 그 이상입니다. 이는 인간을 향한, 사회를 향한 문자 철학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저는 한 문장을 화면에 적었습니다. 문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말을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몇몇 학자들은 눈시울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무대 뒤로 내려왔을 때 다리가 휘청거릴 만큼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서연 교수님이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으셨고 제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교수님 덕분에 한글은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을 거예요. 그 순간 한 인물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문자학자 나카무라 켄지 교수였습니다. 그는 제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발표는 단지 한 문자를 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감동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문자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다시 언어학자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자란 단지 소리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는 형상이라는 것을요. 포럼이 끝난 다음 날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아침 햇살은 한층 부드러웠고 거리는 전날의 열기와 상관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은 한없이 조용하고 잔잔했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바다처럼요. 저는 호텔 방에서 천천히 짐을 정리하며 어젯밤 그 박수 소리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낯선 도시의 공기 속에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제 발표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발표 전날 밤의 불안과 자책, 과연 이 자리에 서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은 이제 다소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 작지만 단단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메일함에는 이미 여러 통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포럼에 참가했던 젊은 학자들, 현지 학생들, 언어학을 공부하는 일반인들까지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같이 따뜻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한글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문자에 감동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이 왜 이 문자를 만들었는지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 동안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해례본 영문 번역본을 꺼내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읽었던 문장이지만 그날의 기억과 함께 다시 마주하니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때에 표현하지 못하니라.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문자는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자 공감의 구조라는 것을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일부러 하루 일정을 비워두었습니다. 포럼 일정 내내 준비와 긴장으로 바쁘게 움직였기에 온전히 이 도시와 한글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먼저 찾아간 곳은 세종문화회관 앞의 세종대왕 동상이었습니다. 동상 앞에 선 순간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이면서도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이 인물.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어떤 군주보다 위대한 사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대왕님, 당신이 만든 문자가 오늘 저 같은 외국인의 삶에도 흔들림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단지 구조를 연구하는 언어학자가 아니라 문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은 한글날에 배운 내용을 엄마에게 설명하고 있었고 어르신 한 분은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우리 글자 자랑스럽지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글은 그저 옛 유물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광화문 근처의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한글 관련 책들이 전시된 특별 코너가 있었고 그곳에서 어린이용 훈민정음 해설서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짧고 쉬운 말로 풀어 쓴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힘 있는 사람들만 쓰는 글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쓰는 글자예요. 그 문장 앞에서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언어학 연구 속에서 가장 짧고 강렬한 언어 철학을 저는 그 어린이 책에서 발견한 셈이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작은 메모장에 그동안의 여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차분히 그러나 진심만은 흐르도록 써내려갔습니다. 문자는 인간의 발명품 중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이다. 그러나 위대한 문자란 단지 오래되었거나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한글은 그 점에서 인류를 위한 문자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체계이다. 다음 날 귀국 비행기 안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반도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글. 언젠가 또 당신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핀란드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제목은 문자의 인간학. 첫 강의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자를 연구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문자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는 최근에야 이 질문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한글입니다. 그날 강의실의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수업 후에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언젠가 한국에 가서 그 문자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제보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가 한글은 한국인의 문자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저처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사람을 위한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는 저도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한글이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철학이었다는 사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세요. 여러분만의 한글에 대한 감동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